내년도에 들어가면 침체 시그널들은 나타나겠지만 지표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때의 침체 양상은 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순환 침체라고. 채권의 모브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어떤가요? 움직이질 않네요. 왜 안 올라가냐면 연준이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본드를 사주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해요. 신용 리스크가 노출이 안 돼요. 왜? 이 켄 그리핀이 굉장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이 랠리가 계속될까요? 좀 불안하네요. 두 번째, 긴축 통화 정책이 작동하는 데는 약 1년, 2년이 걸립니다. 닉 티밀하우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인데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내서 쇼크를 가져왔는데 소프트 랜딩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이유. 이거는 이제 제가 소프트 랜딩을 아니다, 침체가 온다 막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생각해 볼 거리가 있고 이 생각해 볼 거리는 지금 경제에 대해서 연준처럼 낙관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예전과는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몇 달 거쳐 말씀드렸죠. 저는 순환 침체, 롤링 리세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침체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상품과 소비가 한꺼번에 침체에 빠지는 과거의 그 원 사이클. 그게 옛날에는 노멀이었어요. 글로벌이 하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경제가 순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침체에 빠질 때 소비가 나빠지면서 고용까지 나빠지는, 그래서 호프 순서로 나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경제 상황 속에 갇혀 있으면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공급망 병목 같은 것들이 막 겹쳐지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해서 제조업이 먼저 망가지고 제조업이 침체에 빠졌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제 뒤이어서 또 서비스업이 침체를 겪게 될 거라 내년도에 들어가면 침체 시그널들은 나타나겠지만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다 한꺼번에 동시에 침체에 빠지는, 연속으로 침체에 빠지고 지표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때의 침체 양상은 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순환 침체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모든 걸 한 번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한 네 가지 소프트 랜딩이 안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건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도 침체가 올 때 침체 직전에 침체가 아니라 소프트 랜딩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파란색 막대기가 소프트 랜딩 빈도수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언급돼 있는 침체 직전에 이렇게 유독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회색이 침체인데 세 번 다 소프트 랜딩이 굉장히 많이 회자됐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때는 좀 덜하네요. 소프트 랜딩이 많이 말해지고 나서 침체가 안 왔던 적은 요 데이터만 보면 딱 한 번 94년, 95년도밖에 없고 대부분 다 소프트 랜딩이 막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회자되다가 결국 침체는 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소프트 랜딩은 침체 직전에 나타나는 유행과 같다. 지금 소프트 랜딩 말하는 거 그래서 믿지 마라. 그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 몇 번의 침체 때 말 그대로 직전까지도 많은 애널리스트, 경제학자들이 소프트 랜딩을 외쳤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당했기 때문에 이번엔 당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프트 랜딩이라고 외치던 게 지금처럼 침체가 예상돼서 침체에 대한 대비가 작년 1년 동안 이미 시장에 나스닥 기준으로 34, 35%까지 하락하는 그 하락 동안에 그 실제로 그 선행지수까지 다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랜딩이 반영됐던 게 아니고요. 이때는 그냥 엄청나게 낙관론에서 주가도 오르고 침체에 대한 경계감 자체가 굉장히 작았을 때예요. 대중이 침체를 경계하지 않으면요. 침체가 와요. 근데 이번은 이상하게도 제가 봤던 여러 번의 경우 중에 유일하게도 대중이 침체를 엄청나게 경계하는 그런 사이클이었어요.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사실 침체의 본 라운드는 내년도로 가야 합니다. 내년도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하고 달랐던 점은 하나는 대중이 침체를 경계하고 있다는 거. 이전에 그 세 번은 반대였어요. 대중이 낙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대중의 낙관이 과거 같지 않고 올해 상반기는 대중의 비관이 훨씬 더 높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틀면 유튜브 제목만 보는데 제목만 보면 뭐 그냥 뭐 큰 게 온다가 아니라 뭐 꺾어진다, 뭐
예, 현금화했다가 사라 이게 뭐 대중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이걸 경제적으로 제가 설명해 왔죠. 이번에 순환 침체라고 하는지 소프트 랜딩하고는 좀 다르지만 과거 같은 리세션이 오지 않는 이유들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저도 경계하고 항상 체크하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는 경계를 늦추지 마셔야 되겠죠. 자, 예전에 하고 다른 모습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소프트 랜딩이 이렇게 많이 언급됐지만 침체가 왔던 때들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명목 임금소득. 임금소득이 자 보시면 2000년 그 금융위기 때부터 통틀어 이번처럼 소득이 높았던 적이 없어요. 미국 개인의. 자, 이거는 어떻게 말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압도적입니다. 제가 잉여현금도 여러 번 얘기했죠. 개인의 잉여현금이 몇십 년 내 최대였고 왜? 코로나 때 쏟아부은 돈이 엄청나게 넘쳤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하고 다르죠. 자 보시면 위기가 터졌을 때하고 다르죠. 두 번째, 이 밑에 있는 것부터 보시죠. 낮은 신용 리스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제가 민감하게 느끼는 제가 제일 먼저 항상 체크하는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도 스프레드가 있는데 이 채권의 스프레드죠. 그래서 채권 지수 중에 주식의 빅스 지수와 같은 게 있어요. MOV라는 채권 빅스가 있는데 채권에 있어서 빅스. 걔가 훨씬 더 그걸 먼저 말해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중과 반대로 가는 시장을 대부분 봐왔어요. 대중들의 의견대로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대중들은 과잉으로 경계하거나 과잉으로 낙관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그렇게 과잉으로 낙관할 때도 스프레드를 항상 먼저 그것을 말해주곤 했었어요. 자 보시면 직전 금융위기 때 볼까요? 2007년도에 그 높은 지수대에 있을 때도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채권의 모브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정말 여기까지 갔죠. 언제 터졌나요? 정점에서 터집니다. 2009년 3월, 2월, 1, 2월이죠. 자, 여기까지 계속해서 올라만 갑니다. 스프레드는 위험 지표예요. 이번에는 어떤가요? 움직이질 않네요. 그죠? 움직이지 않아요. 빅스도 똑같아요. 주식의 위험 지표 빅스도 3인가요? 뭐 말도 안 되는 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장났나? 계속 그러는데 채권 관련해서도 자칫 보면 고장났나? 그럴 정도로 안 오릅니다. 코로나 때도 이 정도까지 이게 녹색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엔 안 올라요. 그런데 이게 고장난 게 아니라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보세요. 왜 그러면 이 스프레드가 안 올라가냐면요. 채권 얘기라서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왜 안 올라가냐면 코로나 때에 사고가 먼저 터져서요. 이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3월 달에 연준이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돈을 막 풀고 금리를 내리면서 연달아서 무슨 정책을 썼냐면 본드를 사주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해요.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 중에 그렇게 극단적이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2020년도 막 3월, 4월 달 제 영상 가보시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정크본드를 사준다고? 연준이? 뭐 이런. 그 정크본드를 사준다고 연준이 선언만 했더니 회사채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연준이 돈으로 확 사준다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수많은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다 몰아서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만기가 회사채 만기가 23년, 24년도에 많이 안 돌아와요. 25년도가 가야 돌아옵니다. 아무리 침체의 모습이 경기에서 나타나도요. 기업이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부도나지 않습니다. 신용 리스크가 노출이 안 돼요. 왜? 어느 회사가 진짜 지금 골마 터졌는지는 돈 갚고 다시 발행을 해야 되는 롤오버 시기가 와야 만기가 와야 요번에 컨트리가든이라든지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왜 뽀록이 났어요? 만기가 왔으니까. 만기가 왔는데 못하는 거예요. 롤오버라 그래가지고 조달을 다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 신용 리스크가 왜 하나도 안 나타나느냐? 코로나 때 이미 엄청나게 발행을 해놨다고요. 어떻게 발행을 했어요?
애플 같은 데는 30년짜리를 그냥 미친 듯이 발행해놨어요. 그때 몇 프로로? 막 1% 이하로 막. 그러니 지금 연준이 금리를 저렇게 올려도 어때요? 배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애플만 그럴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크 본드들이 다 그렇게 코로나 때 양적 완화로 내가 보장해줄게. 니네 아무도 부도 나면 안 돼. 이렇게. 부도가 나면 사버리겠다라고 연준이 선언할 때라서 부실한 기업들이 조달을 해버리는 바람에 좀비가 됐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 좀비들이 이번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금리를 이렇게 5.5까지 올려놨는데도 안 드러나는 겁니다. 부도가 수없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숫자가 시장을 몰락시킬 만큼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녹색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침체는 과거와 같은 양상으로 안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가게 돈이 많은 것 중에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보세요. 이게 은행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침체가 와서 경제가 무너지려면 시스템 리스크가 와야 되는데 시스템 리스크가 은행을 말하는 거라서. 근데 은행의 소비자 대출 태도가 긴축되고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 대출 태도가 긴축되면은 대출을 회수하고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거라 가게가 파산이 나면서 소비가 죽게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러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미 코로나 때 말로 할 수 없는 돈이 은행으로 몰려 들어갔어요. 왜? 잉여 자금이 많아서. 보세요. 퍼스널 세이빙 레이트라는 게 이제 저축률이잖아요. 보세요. 코로나 때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저축률. 원래 평균이 8%예요. 미국의 저축률은. 근데 어디까지? 5%까지 갔잖아요. 이때 쌓아버린 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대출 태도가 경직되고 긴축돼도 바로 침체로 나가질 않습니다. 거기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모기지 금리가 7%대를 넘어가도 고정금리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모기지 금리를 최하로 떨어뜨렸을 때 다 갈아타 버렸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다 그랬죠? 만약에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은 언제라도 갈아탈 수 있어요. 자기가 원래 지금 요번에 집 산 사람이 만약에 7%대 모기지 들어갔어요. 근데 내년도에 만약에 침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3%까지 떨어졌어요. 모기지 금리가. 그럼 그때 그냥 갈아탈 수 있도록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못 갈아타요. 갈아타면 비용이 훨씬 더 커요. 깨고 그 많은 비용 지불하고 변동금리로 갈아타야 돼요. 미국은 수시로 갈아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다 갈아타 버렸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면 갈아탔겠죠? 갈아탔기 때문에 지금 7%를 올라도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내는 금리가 안 올라갔어. 그래서 지금 가계가 영향을 안 받아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버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올해 9월에 학자금 대출, 그 다음에 10월에 셧다운, 노조의 파업, 얼마 전에는 헐리우드 작가들이 파업하더니 그 사람들 힘은 약했는데 지금 요번에는 자동차 3사가 파업하잖아요. 막강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막 계속되면서 작년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웨이즈 프라이스 스파이럴 이런 걱정들이 있고 올해 말 쪽으로 가면은 또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소비가 위축돼서 서비스 관련된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제조업이 이미 돌아서서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한 번에 침체가 왔던 옛날과는 같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좋아질 거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빠질 건데 시장에서 지금 그 예전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침체, 이 닉 티밀하우스가 말하는 이런 침체가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한 번에 침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제조업은 그러면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넌 뭘 보고 믿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삼성전자에 관련된 뉴스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죠. 반도체 메모리 쪽에 낸드 프레시 회사가 전 세계에서 5개 1위부터 5위까지 있는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위를 한다면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 뭐 이런 것들이 3위, 4위를 하는데 하이닉스가 3위군요. 그런데 이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를 합병합니다. 이 뉴스가 있는데 이건 나왔던 뉴스고요. 근데 제가 오늘 놀란 건 웨스턴 디지털이 52주 내에서 제일 높은 주가에 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는 저렇게
그 감산하고 막 저렇게 그러고 있는데 요즘 조금 좋아지려고 하지만 그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사이클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제조업의 대표 아닙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 여러분이 와닿는 얘기로 하자면 삼성전자의 느낌 어때요? 요즘 느낌. 뭐 좀 좋아지는가 본데? 그런 느낌 아니에요? 주가 막 올랐다가 물론 깨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도체 하는 이유 알겠잖아요. 그 사이클과 서비스업이 침체 들어간 사이클은 같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롤링, 순차적인 침체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안 오는 건 아닌데 과거같이 여러분이 두려워해서 할 때는 아니다. 지난번 한두 주 전에 제가 시황할 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광범위한 하락은 이제 끝났다. 무슨 시대예요? 디커플링.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다르게 가고 반도체와 이 다른 업종도 다르게 가고 중국과 인도도 다르게 가고 이렇게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노골적인 디커플링 시대에 들어갔다. 옛날에는 글로벌은 하나, 뉴 노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에서 일이 생기는 유행은 따르죠. 그죠? 다 따르지만 경제는 당분간 2, 3년간 디커플링이 심해진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켄 그리핀 얘기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켄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시타델이라는 헤지펀드의 사장이고 대표죠.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켄 그리핀 하면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부자 남자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죠. 여기는 어떤 정도 위상을 갖고 있냐면 미국 헤지펀드 글로벌 전체에서도 미국 헤지펀드가 제일 크니까 글로벌 순위로 봐도 아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 헤지펀드 제일 큰 회사는 누가 뭐래도 레이 달리오의 브리치 워터스입니다. 브리치 워터스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155조 정도 AUM이라 그래서 자산입니다. 저 같은 자문사가 보기에는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 얼마? 시타델은 얼마를 갖고 있냐? 한 8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21년도에 그게 더블 올라가서 갑자기 5위가 됐어. 전 세계 5위.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스가 1위. 얘네가 5위인데 현재 이 켄 그리핀이 굉장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사실 저는 제일 지금 이제 마음에 남아있는 얘기들인데 그냥 제가 설명은 안 하고 읽어드릴게요. 올해가 시장에서 정말 좋은 한 해였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 켄 그리핀 얘기입니다. 높은 실질금리를 배경으로 하고도 주식시장은 탄력적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높은 실질금리를 갖고 주식시장이 나쁠 수 있다는 거 항상 경계한다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전문가의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식시장의 회복력을 볼 수 있었던 정말 흥미로운 해입니다. 그렇죠. 올해 상반기의 상승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랠리가 계속될까요? 좀 불안하네요. I'm a bit anxious and rally will continue. 그러니까 이 랠리가 계속될 때까지 조금은 불안하다는 거죠. 여전히 빅테크 주식에 힘을 실어준 생성 AI에 대한 광란의 랠리가 큰 동인 중 하나일 겁니다. 나는 이 랠리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더 지속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좀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 앞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동의했던 거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고는 싶지만 조금은 불안합니다. 아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긴축 통화 정책이 작동하는 데는 약 1년, 2년이 걸립니다. 즉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5.5까지 올렸다 그래서 바로 침체가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작동하는데 1년, 2년이 걸립니다. 이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실제로 효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고용시장이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8월 거에서 다 확인했죠. 실업률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용시장에 관련된 그 임금 상승률도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고용 자체도 좀 적어지는 고용시장이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서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징후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을 올리면 이제는 안 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올려도 쫓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그 하락의 시작이죠. 개인적 견해로는 미국 경제가 워싱턴에서 나온 엄청난 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연방 적자는 GDP의 거의 6%에 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쓸수록 연준의 업무는 약간 복잡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은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끈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가 오늘은 설명을 다 못하고요. 미국 경제는 워싱턴에서 나온 돈의 혜택. 이게 뭐냐면 정부 지출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1년 동안 바이든이 정부 지출로 쓴 돈만 거의 6.7조, 거의 7조에 가깝다 그랬죠. 7조 달러입니다. 7조억 달러. 이게 부채를 6%까지 올려놓은 거죠. 미국 부채를. 그러니 얼만큼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정부 지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장세는요, 시장은 언제나 단정하거나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는 없습니다. 여러 개 지표를 한꺼번에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인가 책을 썼던 투자의 지도에서 썼던 것처럼 사이클을 구별하는 많은 지표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흐름을 읽어낼 때 큰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확 늘어나면 주가를 올려놓는 걸 여러분이 코로나 때 확인하셨습니다. 경제가 여전히 나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식은 올려놨죠. 왜? 돈이 들어와서 돈이 사버리니까요. 그죠? 그 유동성의 힘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어요. 이걸 갖고 시장 사이클을 판단하는 그런 그 판단법은 꽤 정확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유동성 측면에서만 지금을 말한다면 지금도 유동성에 의한 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M2가 줄어들고 있고 연준이 QT를 해서 시장에서 자기의 돈을 빼내고 있는데 어떻게 유동성이 늘어나나요? 월가에서는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제가 말하는 유동성은 정부 지출이라는 또 다른 유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유동성은 꼭 연준이 공급하리라는 법은 없는 거지요. 코로나 때 처음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재정정책이라는 유동성도 과거에 한두 번은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이후 오랫동안 재정정책은 수면 아래 가라앉았었는데요. 왜냐하면 공화당 같은 데들이 주장하는 빈부격차를 늘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해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정부 지출이라는 유동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 연준은 좀 크리티컬해지는 거죠. 약간 좀 연준이 통화 정책을 써도 안 먹힙니다. 금리를 5.5까지 올렸는데 지금 침체가 안 나타나 버려요. 침체를 나타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강할지는 몰랐어요. 그게 이 사람은 말하는 것처럼 빚의 효과라는 겁니다. 적자, 연방 적자 거기서 온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질문의 하나는 난 몇 달 동안의 실질 수익률의 상승이 정말 연준의 긴축에 기한한 연준의 긴축 때문인지 아니면 재무부의 국채 발행 증가 때문인지 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다. 이거는 이 사람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재무부의 국채 발행 증가로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질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 부채가 GDP의 120%가 됐고 역사적 최고치고 이런 재정 적자는 본 적이 없고 이 주제는 월스트리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거는 저도 중요하게 생각한 요인이에요. 레이 달리오는 이것 때문에 국채 벼락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높은 실질 수익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실질 금리예요. 앞으로 점점점 실질 금리를 더 높아지게 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투자가 줄어들고 건설 프로젝트가 적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가 위축된다 그랬잖아요.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줄어들고 건설 프로젝트가 적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더 주저하게 되고 안 사게 되고 경제에 필요한 투자가 안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랠리에 7회 내지 8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더라도 실질 금리로 인해서 경제적 역풍이 이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둬도 상당한 역풍을 볼 거기 때문에. 그 연준은 올리지 않을 거다. 저도 이 사람의 말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질금리가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는 양상, 아까 말한 투자가 줄고 건설 프로젝트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 구매가 줄어들고 경제에 투자가 적어지는 이런 것들은 다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모습들인가요? 이 투자, 개인 투자, 건설 프로젝트, 기업, 소비자들 개인, 그 다음에 경제에 필요한 투자, 이거 개인과 기업의 투자, 이거 다 줄어들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정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다른, 과거에는 이 사람 말대로 역풍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랠리의 7, 8회 앞으로 많이 남았어야 1, 2회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여기서 정부라는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이 정부의 지출은, 그런데 이 개인들의 논리하고는 정반대의 논리를 갖고 있어요. 개인들은 이거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지금은 안 하는 게 맞지? 침체가 더 심해져? 나라도 먼저 빠져나가야지? 라는 이러면 정부 지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적자를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십 년을 밀려 다니게 될 거고 다시는 놀라운 데에 못 들어올 거야. 지금이라도 돈을 써야 돼. 이게 유럽의 논리, 미국의 논리, 캐나다의 논리, 중국의 논리, 러시아의 논리입니다. 이들은 절대 개인들처럼 기업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의 시대는 이런 대단한 분들이 말한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예리한 판단이 맞으면서도 50%는 다른 변수를 생각할 시장이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채권이 제일 싸요? 지금 금리가 제일 높아요. 20년 만에 금리가 제일 높으면 20년 만에 가격이 제일 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인머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입니다. 매매 수익이란 건 뭐냐면 채권의 매력 중에서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야 될 매력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걸 살 때 가격이 있는 것처럼 채권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이게 매매 수익 매력인데, 작년도 주식시장 많이 하락한 중에 최대 하락을 말하는 나스닥 지수가 작년도에 38% 떨어졌는데 미국 국채가 40% 이상 떨어졌어요. 절대적으로 가격이 내려온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고, 채권도 그런 의미에서 매매 수익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때다.